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데이비드, 긴급 상황실로 오라. 그 순간부터 제22년 분석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의 폭탄 선언, 3천억 달러를 내든지 떠나든지 워싱턴은 혼돈에 빠졌고 중국은 긴장했으며 일본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이미 세계 최강급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전문가가 직접 본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 그 놀라운 진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비드 크래프트입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전략 분석실에서 22년간 동아시아 안보 정책을 분석해온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워싱턴 DC에서 냉전 종료 이후 미국의 태평양 전략 설계에 참여해왔습니다. 제 경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998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 입성해서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로 성장해왔어요.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이슈를 담당해왔죠. 제가 작성한 정책 보고서만 해도 수백 편에 달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횟수만 50회가 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한국은 늘 관리 대상이었어요. 데이터와 수치로만 세상을 보는 제 눈에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보호막 아래 안주하는 작은 반도 국가 정도로만 여겨졌거든요.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 주도 하에 유지되는 전방기지라고 분류했을 정도니까요. 특히 제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국가라는 문구였죠. 이 표현은 제가 작성한 거의 모든 보고서에 들어갔고 동료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한국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도 보호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분류했을 정도예요. 한국 전쟁 때 우리가 구해준 나라 아니냐, 우리 없으면 북한한테 당장 무너질 텐데. 이런 생각이 저뿐 아니라 워싱턴 전체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도 항상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더 내야 하는데 걔들이 또 뭘 요구하냐 이런 식이었죠.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가끔 한국 음식을 먹거나 K-팝이 유행한다는 뉴스를 접하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작은 나라의 문화 수출 정도라고 치부했죠. 심지어 한국어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한국 지명도 서울, 부산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주로 다뤘던 업무는 한국의 군사력 평가와 주한미군 유지비용 분석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군의 전력을 평가할 때마다 미국 무기 사다가 운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전략적 사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한국군 전력 평가서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 기술 의존도 90% 이상,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제한적, 첨단 무기 체계 운용 경험 부족. 이런 식의 평가였죠. 하지만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분야는 경제 분석이었어요.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적이고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뒤처져 있다는 게 제 지론이었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결국 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죠. 그런데 올여름 이런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향해 던진 그 폭탄 선언 이후 벌어진 일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말이죠. 22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과 판단력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는 나중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몇 주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펜타곤 지하 전략 분석실로 출근해서 동아시아 정세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중국의 군사력 증강 추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계획.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일상의 루틴이었거든요. 제 하루 일과는 정말 기계적이었어요. 아침 7시 30분 첫 번째. 브리핑 미팅, 8시부터 10시까지 전날 들어온 정보 분석, 10시부터 12시까지 보고서 작성, 점심 후 2시부터 4시까지 동료들과 정책 검토 회의,
4시부터 6시까지 다음날 브리핑 자료 준비. 이런 식으로 22년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죠. 제 책상 앞 모니터에는 항상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평택, 오산, 군산, 부산에 표시된 빨간 점들이 주한미군 기지였죠. 우리의 전진기지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곳들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특히 평택 기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라는 타이틀이 있었거든요. 120억 달러를 들여 건설한 최첨단 기지라고 소개할 때마다 뿌듯했죠. 하지만 그 돈을 누가 냈는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동료 분석관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때면 늘 같은 주제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번에도 한국이 협상에서 때를 쓸 텐데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점심 대화가 하나 있어요. 작년 가을쯤이었는데 동료 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이 또 첨단 무기 개발했다고 자랑하던데 결국 우리 기술 베낀 거 아니야? 그때 저는 그러게 말이야. 독창성이 없어도 너무 없어라고 맞장구 쳤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운 발언이었어요. 특히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한국군 전력평가와 무기 도입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F-35 전투기 도입, 패트리어트 미사일 운용, 이지스 함 건조. 모든 것이 미국 기술에 의존한 것들이었죠. 결국 우리 무기 사서 쓰는 나라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제 컴퓨터에는 한국 무기 도입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국이 도입한 모든 미국산 무기들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F-16, F-15K, 패트리어트, 사드, 아파치 헬기. 정말 방대한 목록이었죠. 저는 이 파일을 볼 때마다 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만족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파일에는 한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에게 지불했는지도 나와 있었거든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 당시엔 그냥 당연한 거래라고만 생각했죠. 사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한국은 그저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5천만 명 정도의 인구의 경제 규모도 우리의 10분의 1 수준,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했던 거죠.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편견은 창의성 부족이었어요. 한국은 모방은 잘하지만 혁신은 못한다는 게 제 지론이었거든요. 삼성이 애플을 따라하고 현대가 도요타를 벤치마킹한다는 식으로만 이해했죠. 심지어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때도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무시했어요. 진짜 소프트 파워는 할리우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뭔가 미묘한 변화의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에 올라오는 한국 관련 데이터들이 예전과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땐 그냥 일시적인 변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바로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던 거예요. 제가 놓친 가장 큰 신호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급증이었어요. 작년부터 한국의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 정도로만 해석했거든요. 하지만 그 투자가 군사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신호들이 점점 더 많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무기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현무-6 미사일과 KSS-3 잠수함 관련 데이터를 보면서 언제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된 거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급속한 발전이었어요. 현무1에서 시작해서 현무-6까지 그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특히 현무-6의 사거리가 2000km에 달한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동료 분석관인 존 스미스가 제게 천공-3 방공 미사일 성능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 수치들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패트리어트보다 요격 성공률이 높게 나와 있어. 저도 처음엔 측정 오류겠지라고 넘겼는데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존이 보여준 자료를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어요. 천공-3의 반응 시간이 우리 시스템보다 3배나 빨랐고 동시 교전 능력도 훨씬 뛰어났거든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된 거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KSS-3 잠수함 관련 정보였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성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을 때는 정말 경악했어요. 더 이상한 건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서 대량 계약을 따낸 것도 모자라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줄줄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설마 한국 무기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을 리는 없는데라며 고개를 갸웃했죠. 제가 특히 주목한 건 폴란드의 K9 자주포 도입 계약이었어요. 폴란드는 NATO 회원국이고 서방 무기 체계에 익숙한 나라인데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가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능 때문이었더라고요. LSAM 장거리 방공 미사일 개발 소식도 충격적이었어요. 사거리가 400km에 달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건 우리 사드 시스템과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정말일까?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고도의 기술을? 제가 LSAM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미사일이 한국의 완전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것이었죠.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KF-21 전투기 개발 소식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기존 전투기들의 조합 정도로 생각했는데 성능 사양을 보니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이 예상보다 뛰어났어요. 제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다시 들춰보니 놓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증하고 있었고 첨단 기술 인력 확보도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그래봤자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한국의 인재 영입 전략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던 한국계 과학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역도 내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놓친 신호는 한국의 산업 간 융합이었어요. 조선, 자동차 IT 기술이 방산 분야로 집중되고 있었는데 이런 융합이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설마라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죠. 22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판단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신호들이 한국의 급격한 변화를 알리는 명확한 전조였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신호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는데 갑자기 긴급 상황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크래프트 박사님, 지금 즉시 상황실로 와주십시오. 목소리에 긴박함이 느껴졌거든요. 그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뭔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22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이런 긴급 소집은 정말 중대한 일이 터졌을 때만 있었거든요. 9.11 테러 때, 이라크 전쟁 때, 그리고 빈 라덴 사살 작전 때. 그런 역사적 순간들과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급하게 지하 5층 긴급 상황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나?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지만 설마 한국에서 이런 폭탄급 발표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긴급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무장관까지 모든 핵심 인사들이 긴급 소집된 상태였어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CNN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는 침착하신 국방장관님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합참의장도 계속 서류를 들춰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한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폭탄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미국은 70년간 한국 땅에서 무임승차했습니다. 이제 그 값을 치를 때가 왔어요. 3천억 달러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짐을 싸서 떠나든지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22년간 제가 분석하고 연구해온 한미동맹의 모든 전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한국이 미쳤나? 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70년간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중국 견제, 러시아 압박, 일본 통제. 이 모든 것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졌죠.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성명서에 주한미군 기지를 아이언쉴드 허브로 전환하고 독자적 방어망을 가동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아이언쉴드 허브라는 건 처음 듣는 용어였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국방장관이 나와서 추가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언쉴드 허브는 천공-3, LSAM, 현무-6, KSS-3 등으로 구성된 통합방어망입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천공-3, LSAM. 이게 바로 최근에 제가 분석했던 그 무기들 아닌가? 갑자기 지난 몇 달간 포착했던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은 한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며 분노했고 합참의장은 이건 동맹 파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격앙되어 있었어요.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국무장관이 급히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협상 여지는 없다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라는 뜻이었어요. CIA 국장이 급히 추가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지난 6개월간 비밀리에 아이언쉴드 허브 구축을 완료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보망을 완전히 우회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거겠지라고 말이에요. 설마 정말로 미군 철수를 감행할 준비까지 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들어온 추가 정보들은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줬어요. 한국군이 실제로 전면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주요 군사시설들이 24시간 가동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 며칠간은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펜타곤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저희 분석팀은 24시간 교대로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했어요. 한국이 미쳤나? 우리 없이 어떻게 버틸 생각이야? 라는 게 동료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죠. 제일 먼저 한 일은 한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 위기가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내부 정보를 분석해보니 그런 징후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무려 85%가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나왔거든요. 드디어 미국에게 당당하게 맞서는구나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이를 단순한 협상 전술로 치부했습니다. 곧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이 정말로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아이언쉴드 허브 관련 자료였어요. 천공-3, LSAM, 현무-6 등으로 구성된 통합방어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설마 진짜일까? 라며 의심했지만 구체적인 기술 사양과 배치 현황까지 공개되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천공-3 시스템의 실제 성능이었어요.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시험 발사 영상을 보니 정말 완벽한 요격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LSAM의 경우는 더욱 놀라웠어요. 400km 사거리라는 건 우리 사드 시스템과 맞먹는 성능인데 한국이 독자 기술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국내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상원에서는 연일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이 정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주권을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죠.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은 한국의 요구는 협박에 가깝다며 강경 대응을 주장했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은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위터에 한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 없이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백악관 내부는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한국 문제가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지기 시작했거든요. 언론들도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는데 반응이 완전히 양분되었어요. 보수 매체들은 한국의 배신이라며 비난했고 진보 매체들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빚어낸 결과라고 분석했죠. 하지만 어느 쪽도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가능성은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어요. CNN에서는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고 폭스뉴스에서는 동맹국의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반면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놓친 한국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죠.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관련 주식들이 대거 하락했고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투자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한국이 우리 도움 없이 버틸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걱정했던 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었어요. 만약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이들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아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각자의 계산을 시작했거든요. 중국의 반응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는 한미 관계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 상황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였거든요.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미국의 패권주의가 동맹국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논평을 내보냈고 환구시보는 한국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은근히 지지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일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기시다 총리는 긴급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한국의 독자 행동이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죠.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 상황을 기회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로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거죠.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을 잃으면 태평양 전략 전체가 붕괴된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보니 정말 끔찍했거든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이었어요.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 철수 시 미군의 대응 시간이 현재 30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나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합참의장이 긴급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의 핵심 전진기지다. 이곳을 잃으면 괌이나 하와이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응 시간이 10배 이상 늘어난다.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더 심각한 건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은 한국이 독자 행동을 하면 일본 안보가 직접적 위협을 받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필리핀과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냈어요. 호주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호주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균열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정을 위협한다며 중재 의사를 밝혔거든요. 가장 노골적으로 기뻐하는 건 중국이었죠.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는 한미 관계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균열이 생겼다며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중국 군부에서는 이미 한국 변수를 고려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북한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김정은은 공개적으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북한 매체들은 남조선이 드디어 미제의 사슬을 끊으려 한다며 은근한 지지를 표명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협박하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느냐며 연일 성명을 발표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놓지 못했어요. 군사적 압박을 가하자는 강경론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면 진짜로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신중론에 밀려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거든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열되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은 강경 대응을 주장했지만 국무장관은 외교적 해결을 선호했거든요. 유럽 동맹국들의 반응도 복합적이었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영국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NATO 사무총장은 영내 안정을 위해 모든 당사국이 자제해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정말로 한국이 우리 없이 버틸 수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설마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워싱턴은 마침내 전통적인 방식의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게 백악관과 펜타곤의 공통된 입장이었거든요. 우선 군사적 시위를 통해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카드는 항공모함 전단 파견이었어요. 태평양 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호를 중심으로 한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근해로 급파되었습니다. 90대의 함재기를 실은 거대한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들로 구성된 함대가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거예요. 동시에 괌 기지에서는 B-52 전략 폭격기 6대가 출격해 한반도 상공을 위협 비행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군사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였죠. 또한 오키나와와 괌 기지의 F-22 전투기들도 한반도 주변으로 전진 배치되었어요. 이런 대규모 전력 전개는 분명한 압박의 신호였거든요. 국무부에서는 한국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안보 공백을 우리가 메워줄 의무는 없다고 경고했어요. 경제적 압박도 병행했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했어요. 한국 경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는 게 기본 전략이었거든요. 금융 제재 가능성도 검토되었어요. 한국 은행들의 달러 거래에 제한을 가하거나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일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죠. 이제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했어요.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압박하면 항상 한국이 양보해왔거든요. 저 역시 며칠 내로 한국에서 협상 재개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한국이 곧 무릎을 꿇을 것이다.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우리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한국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우선 한국 국방부가 즉각 성명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천공-3과 LSAM 시스템을 가동 대기 상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현무-6 미사일 부대가 공개적으로 발사 대기 자세를 취한 거였습니다. 사거리 2000km가 넘는 이 미사일은 괌의 미군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설마 진짜일까? 라며 의심했지만 위성사진으로 확인해보니 정말로 미사일 발사대들이 전개되어 있었어요. 한국 해군도 즉각 대응했어요. KSS-3 잠수함 3척이 동해로 출항했고 이지스함들이 서해와 남해에 배치되었거든요. 이는 명백히 우리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대응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B-52 폭격기들이 한국 영공에 접근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서 영공 침범 시 즉시 요격한다고 경고한 거예요. 우리 조종사들은 당황해서 이게 진짜 한국군이 맞나? 라고 물었을 정도였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공군이 보여준 대응 능력이었어요.
KF-21 전투기들이 우리 B-51을 완전히 포위하며 에스코트했는데 그 비행 실력이 상당했거든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우리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경제적 압박에 대한 대응도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미국이 경제 제재에 나선다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반박 카드들을 제시했어요. 특히 반도체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게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IT 기업들의 80%가 우리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말로 경제전쟁을 원하는가? 라는 메시지였죠. 현대차도 미국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수만 명의 미국인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결국 우리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국이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펜타곤 내부는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다음 수는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더 강한 압박을 가하자는 의견과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충돌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22년간 내가 분석해온 게 다 틀렸던 건가? 한국이 정말로 우리와 대등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선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닐까? 밤 2시, 3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보여준 대응 능력, 그들의 자신감. 이게 정말 허세일까? 사무실에서 혼자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대충 넘겼던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천국-3의 요격 성공률이 95% 이상이라는 데이터, LSM의 사거리가 400km에 달한다는 정보, 현무-6의 정밀도가 CEP 3m 이내라는 기술 사양.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진짜라면 한국의 방어 능력이 우리가 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과거 한국 전쟁 당시 우리가 구해준 나라라는 인식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제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보고서 하나를 꺼내봤어요. 10년 전에 제가 작성한 한국 군사력 평가서였는데 거기에는 한국은 향후 20년간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경제 데이터였어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는 정보, 포스코가 특수강제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 제가 특히 놀란 건 한국의 R&D 투자 규모였어요.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였거든요.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어요. 이런 투자가 지속되면 기술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한국을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도 한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반도체 분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얼마나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거든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든 기업들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정상 가동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들, 그리고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사용하는 한국산 부품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있다 보니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중요한 변화는 전혀 못 봤구나. 22년간의 경험과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후회한 건 한국을 정적인 존재로만 봤다는 점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예측 가능한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한국 젊은 세대의 역동성을 완전히 간과했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게임.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보여주는 창의력과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 동료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존 스미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데이비드,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이번 사태를 보니 정말 심상치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마 정말로라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발전했다고 해도 미국의 종합적 국력을 따라올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마저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OECD 교육 지표를 보니 한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면 기술 격차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물어봤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22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20년간 근무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매튜스 장군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퇴역한 지 5년이 된 그는 현재 방위산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튜스 장군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데이비드, 당신이 요즘 한국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장군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정말로 우리 없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니 매튜스 장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너무 모른다. 워싱턴에서 보고서만 보고 분석하는 것과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매튜스 장군의 말투에서 뭔가 중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저의 간절한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한국이 보여준 발전상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특히 방산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매튜스 장군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천국-3 방공 미사일, LSAM 장거리 방공 시스템, 현무-6 탄도 미사일. 이런 무기들의 실제 성능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보고서로만 봤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하니 매튜스 장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보고서에 나오는 수치들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외부에 완전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파악한 한국의 군사력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장군님이 직접 보신 한국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매튜스 장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현무-6의 실제 정밀도는 CEP 1m 이내입니다. 천국-3의 요격 성공률은 98% 이상이고요. LSAM은 450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성능이면 우리 시스템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나다고 봐야 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이 3천억 달러를 요구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예요. 매튜스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도 차세대 무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기술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무기들 말씀이신가요? 저의 질문에 매튜스 장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방어 시스템,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어요. 몇 년 내로 실전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거대한 진실의 일각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변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매튜스 장군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국에 직접 가보세요. 그들의 시설을 직접 보고 기술자들과 대화하고 실제 무기 시스템을 견학해보세요. 그러면 왜 한국이 이렇게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매튜스 장군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가셔야겠지만요. 그의 제안은 마치 어둠 속에서 찾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거든요.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간절하게 물어보니 매튜스 장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매튜스 장군의 도움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매튜스 장군의 조언을 받아들인 저는 한국 현지 조사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파악하겠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선 방문해야 할 주요 기관들을 리스트업했습니다.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창원의 한화시스템, 부산의 현대로템, 구미의 LI지넥스원. 한국 방산업계의 핵심 시설들이었죠. 매튜스 장군이 한국 측 연락을 도와주셨어요. 개인 자격의 학술 연구라는 명목으로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 측에서도 미국의 전문가가 자신들의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어요. 특히 천국-3 미사일 시설과 현무-6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흥분되었어요. 그동안 보고서로만 접했던 무기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는 한국어 통역관도 준비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 통역이 필요했거든요.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통역사를 섭외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각 무기 시스템의 성능 사양, 생산 능력, 기술 수준, 해외 수출 현황 등을 세세하게 확인할 예정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편견 없이 보겠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출장 승인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현재 한미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방문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객관적 현실 파악을 위한 필수 조사라는 명분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지금 한국에 가서 무슨 소용이냐며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진 건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 비결을 알면 우리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 방문 전에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국방예산 변화 추이,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방산업체 현황, 무기 수출 실적 등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율이었어요.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투자와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매튜스 장군이 조언해준 관찰 포인트들도 메모해 두었습니다. 기술자들의 자신감, 시설의 현대화 정도, 생산 프로세스의 효율성, 품질 관리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파악하겠다.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 22년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도 잡고 일정표도 정리했습니다. 5박 6일의 일정으로 서울, 대전, 창원, 부산을 둘러볼 예정이었어요. 가족들에게는 단순한 출장이라고만 말했어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시설의 현대적인 모습,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직원들의 전문성.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거든요.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바라본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의 모습은 뉴욕의 맨해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였어요. 매튜스 장군의 소개로 연락을 취한 김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박사님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5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분이었어요. 크래프트 박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천국-3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의 첫 인사부터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천국-3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실물 미사일을 직접 보니 그 정교함과 첨단성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100%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대답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특히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우리만의 독자 기술입니다.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요격 성공률 97%, 동시교전 능력 32개 표적, 반응시간 3초 이내. 우리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수치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김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지난 15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 영입, 연구개발비 대폭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시험 발사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완벽한 요격 장면이었어요. 이런 성능이면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 있겠는데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김 박사님의 답변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LSAM 시설로 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거리 450km, 고도 60km까지 요격 가능한 이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기술력의 결정체였어요. 이 시스템이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 전체를 방어할 수 있겠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니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까지 감시 범위에 들어옵니다. 현무-6 미사일 전시장에서는 더욱 놀랐어요. 사거리 2000km의 CEP 1m 이내의 정밀도. 이 정도면 괌의 미군 기지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이네요. 김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방어용으로만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어떤 목표든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연구소를 둘러보는 내내 저는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구원들의 전문성, 실험시설의 첨단성, 품질 관리의 철저함.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기술력이면 정말 미군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겠군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자신있게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창원의 한화 시스템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어요. K9 자주포의 생산 라인을 보니 완전 자동화된 최첨단 공장이었거든요. 연간 몇 대나 생산 가능한가요? 제가 물어보니 안내하시는 분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현재 라인으로는 연간 200대 생산 가능하고 필요하면 400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해외 수출 현황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폴란드 672대, 노르웨이 24대, 에스토니아 12대. 줄줄이 계약이 성사되고 있었거든요. 왜 NATO 국가들이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어보니 명쾌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성능 대비 가격이 월등히 뛰어나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미국 방산업계의 안일함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며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떨까?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다 해도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삼성전자 임원분이 캠퍼스를 안내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현재 미국 IT 기업들의 80% 이상이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모든 회사들이 삼성 반도체 없이는 정상 가동이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그러면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미국 IT 산업 전체가 마비될 겁니다. 임원분의 답변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어요. 실제 생산 라인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3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 최첨단 반도체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은 전 세계에서 삼성과 TSMC만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이런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나요? 제가 부끄럽게 물어보니 임원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7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3년 이상 벌어져 있어요. 현대자동차 방문에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미국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이 우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테슬라도 우리 배터리 없이는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어려워요. 포스코 방문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건설업의 30% 이상이 우리 특수강제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고층 빌딩과 교량 건설에는 필수적이죠.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제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800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미국 산업의 핵심 소재와 부품들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우리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특히 반도체 공급 중단의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 자동차. 현대생활의 모든 영역이 마비될 수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면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3천억 달러라는 금액도 사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었다고 봐야죠. 어떤 근거로 그런 계산이 나온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상세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70년간 한국에서 얻은 전략적 이익, 중국 견제 효과, 방산 수출 이익, 기술력 확보 등을 모두 계산하면 5천억 달러는 좋게 될 겁니다. 그 자료를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계산된 것 같았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냉철한 경제적 계산에 근거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지불을 거부하면 정말로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니 관계자분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쉴드 허브도 완성되었고 독자적 방어 능력도 확보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대안을 마련해놨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정말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블러핑이나 협상 전술이 아니었던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도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관계자분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협력을 거부한다면 다른 선택지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미 여러 국가들과 대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만의 독자적 생존 전략을 수십 년간 준비해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미국이 고집을 피우다가 정말로 한국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과 대화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제는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미국에 감사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죠. 서울대학교 학생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K-팝, 드라마, 영화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국인들의 자신감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당당한 중견 강국으로서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것이었죠.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녁 서울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운명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22년간 쌓아온 모든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진실을 워싱턴에 보고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고 롯데타워를 비롯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거든요. 이런 도시를 가진 나라가 약소국일 리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현실을 왜곡해서 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에서 벗어났는데 저 혼자 과거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것이 미국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 과거의 인식에 매달려 있다가는 정말로 한국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밤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현실과 미래, 새로운 관점에서 본 한미 관계였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부터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국이 아니다.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춘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3천억 달러 요구는 70년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정당한 정산이다. 천국-3, 엘셈, 현무-6에 대한 실제 성능 데이터를 상세히 기록했어요. 보고서에만 의존했던 기존 평가가 얼마나 부정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특수강제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미국에게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대안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과거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면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결론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3천억 달러는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70년간 한국으로부터 얻은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금액이다.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새벽 4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었거든요. 아침에 워싱턴으로 보고서를 전송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펜타곤을 뒤흔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동안 내내 긴장되었어요. 동료들이 제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전송한 보고서가 이미 고위층까지 올라가 있었고 긴급회의가 소집된 상태였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들여서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박사, 이 보고서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 그의 표정에서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네, 모든 것이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합참의장이 질문했습니다. 천국-3의 성능이 우리 패트리어트보다 정말 뛰어난가? 요격 성공률, 반응 시간, 동시교전 능력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제 답변에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현무-6가 정말 괌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건가?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CEP 1m 이내의 정밀도를 확인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답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경제 담당 차관이 물어봤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특수소재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우리 산업이 마비될 수 있어요. 그 순간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얘기군.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 강국으로 성장했고 우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CIA 국장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대안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나? 이미 여러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다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국무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제가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천억 달러도 70년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합리적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래프트 박사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 바로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어요. 제 보고서가 대통령까지 보고되었고 한국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무부에서 한국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공식 발표했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언론들도 연일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책을 180도 전환했다. 크래프트 박사의 보고서가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고 방산업체들도 새로운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제 보고서 이후 며칠 만에 워싱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동료들도 제게 와서 말했어요. 데이비드,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군요. 그 순간 저는 22년 분석관 생활 중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밝혀낸 기쁨과 함께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겨났거든요. 제 보고서가 공개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어요.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조차 한국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야 현실적인 접근이 시작되었다며 환영했어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긴급 청문회를 열어 재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크래프트 박사, 한국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천국 -3의 실제 성능, 현무 -6의 정밀도, LSM의 사거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자 의원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무기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도움 없이도 방어가 가능하겠군요. 경제적 상호 의존에 대한 설명에서는 더욱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미국 IT 산업의 80%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한다고요?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답하자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은 미국이 놓친 한국의 진짜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크래프트 리포트, 동아시아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제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22년 동안 한국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이번 발견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 모든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국이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특별기고를 요청했어요. 한미 경제관계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경제의 진짜 실력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죠. 투자자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였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등급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크래프트 박사의 분석이 한국의 진짜 가치를 보여줬다는 평가였어요. 방산업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라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몰랐다는 게 IT 업계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학계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MIT 등 주요 대학들이 한국학 연구를 확대하기 시작했거든요. 크래프트 박사의 보고서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며 관련 연구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시작되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은 한국의 방산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한다며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이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실력이 공식 인정받았다며 관심을 표했어요. 일본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인정받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변화의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제 보고서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NATO 회원국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한화 시스템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배울 게 많다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프랑스는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KF-21의 기술력을 보니 충분히 협력할 가치가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거든요. 영국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주목했어요. KSS-3 잠수함의 성능이 공개되자 우리 차세대 잠수함 개발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제안했죠. 중동 지역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산 방공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의 전방위 협력을 제안했어요. 미국 무기보다 성능 대비 가격이 좋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이다는 게 중동 국가들의 평가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도입을 확정했고 태국과 필리핀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표명했거든요. 특히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이다.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을 제안했고 나이지리아는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를 요청했어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은 한국과의 우주개발 협력을 제안했고 아르헨티나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했거든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국 팩터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핵심 토론 주제였어요. 특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다. 과거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독자적 성장을 견제하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국 대통령과 화상통화를 하며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했어요. 중국으로서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러시아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의 전면적 협력을 제안하며 에너지, 방산, 우주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요청했어요. 일본의 위기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인정을 받자 우리도 방위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방위비를 사상 최대로 늘렸어요. 국제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인 IDEX에서 한국관이 최고의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제 한국 무기가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특히 K9 자주포와 천공 미사일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각국이 한국의 증산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없으면 전 세계 IT 산업이 멈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된 거죠. 자동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공식 인정받으면서 각국 정부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놀라웠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모두 갖춘 균형 잡힌 강국이라는 평가가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되었어요. 한 개인의 보고서가 이렇게 국제 정세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이자 존경할 만한 강국으로 여기며 제 인생의 철학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전통 문진을 보며 겸손의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한국 방문 때 선물로 받은 것인데 겸손과 성실이라는 한글이 새겨져 있어요. 대학에서 하는 강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제정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해요. 여러분, 저는 22년간 한국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변화하는 현실을 보지 못했죠. 전문가라고 자만하는 순간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요. 교수님의 솔직함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간다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철학은 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이 현장이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보고서라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현재 저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외교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맹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어요. 이 연구소의 모토는 편견 없는 분석, 현실 기반 정책입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다른 분석가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연구소에서는 매월 한국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죠. 김 박사님을 비롯해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적극 협조해주고 있어요. 크래프트 박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김 박사님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워싱턴에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답하니 김 박사님이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제 개인적 변화도 상당합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도 즐겨 먹게 되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죠. 가족들도 제 변화에 놀라워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신기해 하더라고요. 진실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답하니 아내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들도 한국에 대해 묻곤 해요. 아빠,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그럴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주죠. 한국은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나라야. 여러분도 한국 젊은이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해. 주말에는 워싱턴의 한인타운을 자주 방문합니다.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서점에서 책도 사보고 한국 분들과 대화도 나누죠. 한인회에서 강연을 요청해 왔을 때는 정말 영광이었어요. 미국이 본 한국의 진짜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강연했는데 박수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크래프트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미 관계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한인 회장님의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펜타곤에서의 제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국방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크래프트 박사 덕분에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분석을 부탁한다. 동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신중하다거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분석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데이비드, 당신의 한국 보고서는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 존 스미스가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당신한테서 배워야 해. 제가 새롭게 터득한 분석 방법론도 있어요. 3D 분석법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더렉트 아브저베이션 직접 관찰, 다이얼로그 대화를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보고서만으로는 절반밖에 모른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현지 전문가들과 대화해야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제 새로운 철학이에요. 이 방법론이 워싱턴에서 주목받으면서 다른 지역 전문가들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크래프트 방법론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후배 분석가들을 지도할 때예요. 편견을 버려라. 겸손하게 배워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항상 강조하죠.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은 분석가가 될 수 있을까요? 후배들이 물어보면 제 경험담을 들려줘요. 나는 22년간 틀렸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라. 제 인생의 모토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전문성과 경험이었다면 지금은 겸손과 학습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진실을 보려는 용기와 겸손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에요. 저는 22년간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한국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서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번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성취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축적된 교육열,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그들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돕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의 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의 힘이었습니다. 이런 정신력이 있었기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모습,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라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편견으로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처럼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보려는 용기,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교훈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은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외국 기술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산도 인상적이었어요. K-팝,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드파워 못지않게 중요한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인류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한국인들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과 가능성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편견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보여준 사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진실을 보려는 용기와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